그러니까 이게 AGI가 구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돈을 홍서방이 아니라 황서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양기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이영수 작가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HSL 파트너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AI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AI 종목에 또 광풍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AI 혁명 때문인데요. 네. 말 그대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게 사실상 AI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혁명이라는 것은 원래 준비된 혁명은 없죠. 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는 AI가 혁명을 시작한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라는 게 특정 산업 섹터라기보다는 인프라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 AI가 인프라처럼 정말 지하철처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실 인류 문명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전기. 네, 불도 중요한데요. 전기입니다. 전기. 네. 지금 현대 문명이 전기라는 인프라가 없다 그러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 이후로 우리 핵심 인프라, 제2의 인프라로 자리 잡은 거는 결국 통신입니다.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 항상 몸에 지녀야 되는 그게 됐는데 AI라는 것도 이제는 점점 인류에 있어서 이런 통신처럼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나운서님을 납치를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아니 왜 스마트폰이 없어? 라고 해서 답답해 미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0년 뒤에 사람을 한 명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여기 딱 갖다 놓으면요. 정말 답답해 미칠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AI라는 게 결국 인프라로 돼서 우리 현대 문명의 곳곳에 녹아드는 제3의 인프라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챗 GPT와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전의 인공지능 AI와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예전에도 있었고요. 80년대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었고 영화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왜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이 난리냐면 AI라는 거는 사실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이에요. 예전에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컴퓨팅 파워가 이 AI를 돌리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빅데이터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알고리즘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서 모델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거의 이제 PC 시대로 넘어오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빅데이터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거기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AI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주고 거기에 빅데이터를 넣어주고 컴퓨터한테 스스로 학습해봐 라고 했더니 굉장히 효율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컨셉이고요. 그 시작이 알파고라고 보면 될까요?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던 시대에서 이제 머신 러닝, 이게 메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머신 러닝 이후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이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내놓은 알파고라는 바둑 두는 프로그램하고 AI에 엄청난 쇼크를 일으켰죠. 알파고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지만 사실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써서 바둑만 잘 두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란 말이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잊혀져 갈 때쯤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어떤 기술이죠? 2017년에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내놨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GPT 이야기잖아요. 네. 챗 GPT. G는 이제 제너러티브, 생성형, P는 프리트레이닝, 사전에 학습한, T가 중요해요. T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딥러닝의 한 갈래 기술인데 여기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메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가 뭐가 달라졌냐면 AI가 사람의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럼 사람처럼 AI가 말할 수 네. 있게 된 거네요. 예를 들면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만났잖아요. 아유 날씨 좋죠, 덥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근데 촬영할 때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가중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떤 특정 단어, 맥락에 가중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훨씬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우리 챗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나 앤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모든 지금 AI 프로그램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AI 네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AI 산업도 산업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AI 밸류 체인을 6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이 6가지 밸류 체인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라는 영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모델 허브 및 기계 학습 운영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컴퓨터 하드웨어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히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용어만 봐서는 네네. 확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크게 보면 서비스 모델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하는 거는 결국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는 거는 다재다능한 친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재다능.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친구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사서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AI의 어떤 개발 목적은 결국 AGI라는 초지능을 누가 제일 먼저 구현하느냐, 그리고 네. 여기서 독점력을 갖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오픈 AI의 챗 GPT라는 게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것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은 굉장히 다재다능하지만 특정 서비스를 굉장히 특화하는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에서 API라고 해서 그 어떤 개발 툴을 받아서 파운데이션 AI 모델에서 특정 기능만 갖다 쓰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서버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엔비디아 GPU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려면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필요한 미들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를 하려면 이게 오픈 소스인 것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고 라이센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도 써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빅테크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게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컴퓨팅 파워를 막대하게 빌려서 쓰지만 내가 쓰는 만큼 돈을 내지만 내 컴퓨터에 이 컴퓨팅 파워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서비스들이 또 필요한 거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면 엔비디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엔비디아라고 해서 각비디아라고 읽는다. 또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현재 AI 반도체 산업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AI 반도체의 사이클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말씀드렸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쉽게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특성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법칙. 제가 어떤 원리로 이 친구가 똑똑해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막대한 컴퓨팅 파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개 변수라는 거, 그걸 계속 키워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얘가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오, 네. 끝도 없이 발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피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 네. 어딘지 확인이 안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챗 GPT라는 게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였잖아요. 그게 네. GPT 3.5 기반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 파라미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을 1만 개를 썼거든요. 그리고 5조 개의 데이터
데이터 시트를 학습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 나오는 우리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1조개에서 2조개입니다. 더 많아졌네요. 훨씬 많아졌죠. 거의 10배 이상, 그죠? 네. 10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GPT-4잖아요. 네. 이것도 매개 변수가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매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AGI가 구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돈을 왕서방이 아니라 황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젠슨 황이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최대한 많이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Emergent Abilities라는 특징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키워주고 스케일링 로우를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어제까지는 못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 어쨌든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주고 빅데이터를 넣어주니까 얘가 어제까지 못하던 걸 갑자기 오늘부터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까지 자라나 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는데 그 규모를 키우려면 결국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넣으면서 그리고 빅데이터를 많이 갖다 놓으면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의 초반기 사이클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거고 엔비디아와 친구들이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밸류 체인, 예를 들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고 잘라주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국내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HBM, 대만의 TSMC, 그리고 네덜란드 베시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기록한 거고요. 자, 이게 서버 인프라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엔비디아가 사실상 거의 10배가 났어요. 네.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버 인프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이제 피로도가 조금 이제 보이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AI 사이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 사이클 자체는 한 10년이 지속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보통 10년 정도가 지속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투자의 사이클은 거의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버 인프라 쪽에 이제 사이클이 서비스 쪽으로 중심으로 되다가 급한 것부터 계속 올라요. 네. 혁명이 갑자기 시작되니까 우리 쇼티지라는 키워드,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엔비디아 GPU 가속기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죠.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완성되면 갑자기 전기가 폭증하니까 전기 수요가 부족해지고요. 전기가 그러면 다 해결이 되면 갑자기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느니까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붕당붕당. 그리고 지금은 이게 서비스 인프라에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 단으로 AI가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여기 중요한데 결국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 나오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 하면 저 최근에 애플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애플이 WWDC에서 인텔리전스 탑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이 온 디바이스 AI도 그럼 거의 개화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저도 이 올 하반기 중요 시장에서 사실 온 디바이스 AI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컨셉만 공개가 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컨셉이 공개됐는데 다행히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 쪽에서도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기존의 PC의 OS는 윈도우잖아요. 네. 근데 윈도우 OS는 기존의 인텔이나 AMD 같은 칩,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X86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 칩들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됐는데 이게 AI가 되면서 기존의 저전력에 기반 어떤 장점이 있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들이 이제 윈도우 OS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을 가지고 기존의 인텔하고 AMD가 장악하고 있는 윈도우 OS 시장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애플과 퀄컴이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하반기 시장을 우리가 AI 섹터에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챗 GPT와 유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챗 GPT와 제미나이의 차이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챗GPT는
그 오픈 AI라는 회사 네. 원래는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몇몇 핵심 인력들이 창업한 벤처 기업이에요. 네. 원래 그래서 GPT 1, 2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임팩트가 없었어요. GPT 3부터 굉장히 이제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GPT 3.5 기반으로 만든 챗GPT가 많은 서비스 확장을 이루고요. 네. 지금 사실 GPT 4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정말 네, 저 빼고 다 쓰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이제 네. 저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 네. GPT-4를 많이 쓰는데 너무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챗GPT가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누가 내놨다고 했죠? 구글이 내놨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내놨는데 구글의 검색 엔진을 검색 서비스를 위협하는 거예요. 챗GPT가. 처음에는 원래 구글이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놨었어요. 바드는 시원찮았어요.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혹평을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개발한 게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사실 그래서 꽤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지금은 파운데이션 AI 모델에서는 사실 챗GPT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챗 GPT가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러면 성능 자체는 뭐 제미나이가 챗 GPT에 뒤처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기능마다 네. 조금씩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회사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처 기업 중에 하나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네.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실 클로드가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1, 2 때는 별로 시원찮았는데 3 때부터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클로드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마존. 아마존은 자체 그 LLM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회사가 생긴 이래로 외부 투자로는 역대급으로 투자를 했어요. 지금 40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거를 클로드 엔스로픽에다 투자를 해서 클로드 3를 이제 나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빅테크로 보면 사실 오픈 AI라는 벤처 기업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리고 구글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을 배경으로 하는 클로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지켜봐야 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 점점 더 이게 인프라하고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인프라 쪽에서 제일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다. 사실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빅테크 중심이잖아요. 1등이 아마존 웹 서비스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되면 전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구글 검색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검색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기가 0.3W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챗 GPT한테 텍스트를 입력하면 프롬프트 입력하면 텍스트를 이만큼 뽑아주잖아요. 네. 그게 보통 한 2.9W 정도 들어가요. 검색 대비해서 챗 GPT 서비스를 쓰면 거의 전기 소모가 10배가 늘어나죠. 네. 지금 전기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이라는 수요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럼 60%. 나머지 60%는? 놀랍게도 40%의 비중이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써요. 아.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센터 가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네네. 가면 서늘해요. 항상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열한테 취약이에요. 가장 좋은 성능을 내려면 반도체가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에어컨 같은 공랭식을 씁니다. 에어컨 트는데 거의 40% 전기를 쓰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제 액체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물이나 이제 다른 액체들을 쓰는데요. 네. 반도체 위에다가 알루미늄 관을 배치를 해서 반도체에서 나는 열을 이 물이 흘러가면서 열을 배출시키는 거죠. 그게 DT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하는 회사가 슈퍼마이크로콤.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안 드려도 괜찮긴 하지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는 이런 확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 늦은 게 아닐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싶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좋은 거죠? 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TF 같은 상품들을 활용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ETF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로 또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선두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해요. 네. 경쟁 구도도 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오늘 저희 인터뷰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끝으로 AI 앞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네.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AI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많은 예측을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한 것도 훨씬 빠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AI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AI 혁명에서 충분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